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4년 7월 12일, 일본 히로시마 경찰서에 한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꺼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백을 한 소녀의 이름은 노무라 미키로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해했다고 밝힌 당사자 역시 17살이던 쿠로세 에리카였죠. 당황한 경찰이 아니 친구를 왜 살해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채팅방에서 자꾸 절 욕하잖아요. 네? 아니 채팅방에서 말다툼 좀 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이 철부지 같은 대답에 경찰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 여고생의 살인 자백이 약간 허풍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그럼 시신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미키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곤 잔뜩 긴장하면서 말해요. 히로시마 시내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하이가미나 산에 유기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굉장히 외진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순간 경찰은 이거 장난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점이 있었죠. 소녀가 말한 이 하이가미네 산은 차 없이는 접근조차 힘든 곳이에요. 차를 타고 가도 한 40-50분은 걸리는 곳이죠. 미키는 미성년자라서 운전면허도 없고요. 그래서 경찰이 추가 질문을 합니다. 거긴 어떻게 갔냐고요. 그러자 피해자인 친구와 택시를 타고 갔다는데 경찰이 여전히 못 믿는 듯 하자 미키가 말합니다. 제가 죽인 거 맞아요. 자수 다음 날인 7월 13일, 미키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고 하이가미네 산 낭떠러지 아래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한눈에도 사망한 지 꽤 된 듯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처럼 여기저기 골절도 보였죠. 그렇게 바로 부검에 들어갔고 신원이 밝혀지는데 그녀는 바로 그 실종됐던 에리카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미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까 했지만 여전히 찜찜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망이 단순 추락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살인이 아닌 시체 유기 혐의로 그녀를 체포합니다. 경찰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차 없이 갈 수 없는 이 험한 산에서 17살 소녀가 단독 범행을 했을 거라고는 정말 믿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범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녀의 휴대폰을 수색했고 메신저 기록을 통해서 사건과 관련된 수상한 대화를 나눈 인물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무려 6명이나 되더라고요. 수사가 한창이던 7월 17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메신저에서 등장했던 그 6명 중 3명이 직접 경찰서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17살이던 아야노, 17살이던 다이스케, 그리고 16살 타츠야였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희도 에리카 사건이랑 관련돼 있어요. 이 세 아이들의 증언과 미리 확보한 미키의 메신저 대화를 비교해본 결과 이들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키를 포함한 총 4사람 모두를 시신 유기 및 살인 혐의로 체포했죠. 그렇게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나머지 3명까지 추가로 검거합니다. 그렇게 검거된 3명은 21살이던 오다이와 17살 나나, 16살 하즈키였죠. 놀랍게도 이 체포된 7명 중에 미키, 아야노, 다이스케, 타츠야 이 4명은 모두 가출한 상태로 함께 살았고 미키와 다이스케 그리고 아야노와 타츠야는 각각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들 모두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지냈고 트럭 운전이나 원조 교제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수익이 적지 않았어요.
한 달에 막 수백만 원씩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미 동네에서는 유명한 무리였다고 합니다. 막 어린애들이 몰려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니까 눈에 띄었던 거예요. 이 나머지 세 사람 또한 이 패밀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들 중 유일한 성인인 오다이는 남자애들이랑 같이 그 트럭 일을 하다가 친해진 사이였어요. 따로 차가 없는 패밀리들의 발 역할을 해주기도 했죠. 나나와 하즈키는 다 함께 살지 않았지만 이들 역시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 에리카는 이들과 무슨 관계였을까요? 사실 에리카는 첫 번째로 자수한 미키 있죠? 미키랑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공통점으로 둘은 가까워졌죠. 이후에 미키의 권유로 한 채팅방에 들어오게 됐고 자연스럽게 패밀리와도 종종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던 이 둘의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패밀리 멤버들은 전부 막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은근한 서열과 또 긴장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키가 마치 리더 같은 역할을 했죠. 언제나 무리해서 주인공을 도맡던 그녀가 어느새 에리카가 자기보다 주목받는 듯한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묘한 열등감과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6월 27일 밤, 패밀리 멤버 이 4명은 히로시마 시내의 가라오케에 모여 있었어요. 가라오케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노는 중간중간 미키는 채팅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팅방은 원조 교제를 원하는 남성들과 또 10대 소녀들이 섞여있는 일종의 오픈 채팅방 같은 형태였어요. 패밀리 멤버들도 이 방을 통해서 일거리를 주고받았고 에리카 역시 미키의 소개로 방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에리카가 낯선 남성과 굉장히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걸 지켜보던 미키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채팅방에 초대해준 건 난데 왜 제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기애애한 그 모습에 질투심이 몰려온 거예요. 결국 그 대화에 불쑥 끼어듭니다. 근데 에리카랑 엮이지 않는 게 좋을걸? 알만한 사람 다 알지 않나? 이 말에 채팅방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져요. 근데 이때 에리카도 참지 않고 맞받아치는 거예요. 야, 뭐라는 거야? 너야말로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 피곤하게 진짜.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말싸움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집니다. 이후에는 서로 막 감정이 폭발하면서 험한 말까지 오고 가게 돼요. 야, 너 죽여버린다. 너 묻어줄까? 같은 말들이 오가면서 이 분위기는 금세 살벌해졌습니다. 미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막 씩씩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고 있던 패밀리 멤버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죠? 이때 그녀가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멤버들도 다 같이 화가 나서 아니, 감히 우리 리더를 건드려? 야, 얘 혼쭐 좀 내주자.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같이 체포됐었던 나나 있죠? 나나에게 에리카를 몰래 동네 공터로 불러내라 라고 부탁해요. 그렇게 나나는 또 다른 공범 하즈키와 함께 에리카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까 채팅방에서 기분 좀 상했지? 나랑 잠깐 만나서 얘기할래? 하즈키도 온대. 이때가 이미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이었거든요. 네, 에리카는 채팅방에서 막 다툰 뒤라서 또 혼자 있기 싫기도 하고 평소 나나랑 하즈키랑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의심 없이 그래 알겠다고 금방 나가겠다 약속하게 되죠. 그렇게 새벽 4시 세 사람은 히로시마 시내 외곽 공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리카가 두 사람을 향해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 순간 그들 뒤에서 차가 한 대 나타났고 패밀리 멤버들이 뛰쳐나와요. 그리고는 에리카를 막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뒤이어서 거칠게 차 문이 그냥 닫혀버립니다. 에리카는 막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패밀리 멤버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왠지 싸늘한 분위기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막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곧 누군가의 손에 그냥 막혀버렸죠. 그렇게 억지로 에리카를 태운 차는 빠르게 달려서 어느새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톨게이트에 다다랐죠? 그래도 이 톨게이트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에리카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이 외침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멤버들은 그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던 수건을 꺼내서 에리카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었죠. 정말 극심한 공포심에 막 목을 막아버린 수건까지 진짜 이게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밀리 멤버들의 분노는 도무지 가라앉질 않아요. 이번엔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온몸을 향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듭니다. 에리카는 기절했다 깼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저항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미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건 바로 커터칼이에요. 그리곤 조용히 에리카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어서 그녀의 복부를 향해 칼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미키를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패밀리 멤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바라봤고 일부는 막 재밌다는 듯이 웃기까지 해요. 단지 채팅방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차는 멈추지 않고 하이가민의 산 깊숙이 내달려요. 그렇게 산 중턱쯤 왔을 때 차가 멈췄고 일행은 거의 의식이 없는 에리카를 차에서 끌어내려서 이 흙바닥 위로 던져버렸죠. 그녀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끔찍한 폭행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때 미키의 남자친구 다이스케가 나섭니다. 에리카의 뒤로 다가가더니 그대로 그녀의 목을 팔로 감아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에리카의 목뼈가 으스러지는 걸 느꼈죠. 그렇게 그녀는 사망하고 말아요. 그 후 멤버들은 시신을 망설임 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범행이 덮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키는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걸까요? 사실 사건 당일 밤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죄책감이 들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지만 밤만 되면 에리카의 귀신이 자신을 찾아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어서 막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이유 없이 울기도 하는 등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결국 이 답답한 마음에 친구 A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에리카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위로하려고 말한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지 A의 의중은 모르지만 이 말로 인해서 미키는 더욱 불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시신을 유기한 하이가민의 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낭떠러지 아래에 여전히 방치된 에리카를 목격했죠. 당시는 7월이니까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여름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덥고 습합니다. 이 무더위에 이미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떨어지는 충격으로 팔다리는 기괴하게 막 꺾여 있어요. 게다가 온몸에는 구더기까지 덮여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상태의 시신을 본 순간 미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심각한 죄책감을 느꼈죠. 결국 그날 밤 어머니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놨고 다음 날 경찰서로 찾아서 자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기죠. 미키는 왜 처음에 끝까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이 의문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데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패밀리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과 방임 속에서 자란 미키는 오히려 이 멤버들이 자기에게 진짜 가족이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끝내 그렇게 끈끈한 사이였던 만큼 다 함께 죗값을 치르게 됐죠. 경찰은 이들 중 유일한 성인이었던 오다이를 강도치사, 강금, 시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소년범에 해당했기 때문에 가정재판소에서 소년심판을 받게 됐죠. 여기서 가정재판소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또는 가정폭력, 이혼 등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법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을 소년심판이라고 부르죠. 근데 소년심판에서는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게 고작이에요. 하지만 이 소년범의 나이가 20살에 가깝거나 범행 내용이 극히 잔혹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패밀리 멤버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리카를 밖으로 유인했던 나나와 하즈키는 직접적으로 폭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중등 소년원에 송치되었고 다른 멤버들 역시 비교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거해서 마찬가지로 중등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의 주범인 미키와 직접적으로 에리카를 살해한 다이스케는 검찰에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죠. 2014년 10월 24일 미키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사실 자기는 범행 도중에 에리카를 용서하고 돌려보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도중에 멈추면 패밀리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니까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죠. 재판부는 당연히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키가 불행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패밀리에 대한 집착으로 범죄 행위를 멈추지 못했다라는 이 점은 이해가 가능하나 이것이 양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죠. 결론적으로 유일한 성인이었던 오다이는 13년형을, 직접적으로 에리카를 목졸라 살해한 다이스케는 10년형을, 마지막으로 미키는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곧장 항소했지만 전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속 가해자들은 스스로도 어쩌다 여기까지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의 생명은 어쩌나 보니 라는 말로 치부될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 패밀리 멤버들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고요.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에리카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이 커플 너무 귀엽고 풋풋하죠? 두 사람은 18살이던 토미나가 사나, 그리고 22살이던 이토 하루키였습니다. 사실 사나는 어렸을 적부터 연극 배우 활동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재능이 있고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예쁜 외모로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녀를 보고 하루키가 첫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하필 이 일하던 가게가 사내연애 금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가게를 그만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나랑 하루키는 서로한테 완전 푹 빠져 있었어요. 둘이 완전 로미오랑 줄리엣인 거예요. 일까지 때려치고 만난 만큼 둘은 굉장히 예쁘게 만났다고 해요. 언제나 아낌없이 표현했고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데이트도 했고요. 특히 하루키가 사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어쩜 이렇게 예쁘고 천사 같지? 내가 이런 여자를 살면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아주 자기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싶은 거죠. 사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매일같이 선물 공세도 합니다. 가방, 옷, 액세서리 아낌없이 다 퍼줘요. 처음엔 여자친구도 기뻐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선물이 좀 과해지더라고요. 아니 자기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선물 사줘야 된다고 막 쇼핑하고 나중에는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요. 친구들도 이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말렸지만 이미 하루키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걱정은 그냥 자기랑 사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말리던 친구들을 하나하나 그냥 다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다고 해도 빚을 내면서까지 이러는 건 좀 과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나도 그 선물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그래도 오빠가 좋으니까 거절하면 속상해하겠지 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쎄한 기분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이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둘이 연애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하루키가 사나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사나의 SNS 계정을 보다가 뭐야, 왜 이렇게 남자가 많아? 근데 솔직히 그 사나가 팔로우한 남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거슬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여자친구와 마팔한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남자인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연락도 다 끊게 만들었죠. 심지어 사나가 취미로 하던 게임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소통이 필요해서 보이스 채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혹시 남자랑 통화할까봐요. 처음엔 사나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선을 넘으니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만 좀 하라고 화를 좀 냈죠? 근데 이때 하루키가 자신의 분노를 못 참고 사나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이던 남자친구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막 자기 때리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안 그러겠다고 하고 하루키도 아까 미안했어 라고 사과하고 넘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날부터 묘하게 둘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약간 가불이 생겼달까? 하루키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지고 사나는 이제 남자친구가 무서우니까 거기에 뭐라고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여자친구가 여자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니까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냥 손목 잡고 끌고 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냥 사나 주변의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 시기에 사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면서 친구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키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일 거라고 협박했어. 심지어 저번에 목까지 졸랐다니까? 이러면서 진짜 자기가 살해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헤어지질 못하겠다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상담도 해봤죠. 근데 정작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나 때문에 하루키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반복되는 하루키의 집착과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사나는 정말 큰맘 먹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면서 이별을 통보했죠. 하지만 하루키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는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나가 헤어지자고 하자마자 인스타, 번호, 라인 싹 다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이고 새로 가입해서 메시지 보내고 막 새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앞에 축 치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사나가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막 다가가서 내가 제발 너 집까지만 데려다주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지금 하루키가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집 데려다 달라고 하고 싶겠냐고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이어지자 결국 사나도 강하게 나옵니다. 너가 데려다 주는 게 싫다고 제발 그만 찾아오라고 화를 냈어요. 하루키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사나 모습을 처음 보니까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감히 네가 나를 거절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나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가 한눈을 판 사이에 사나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그 차에서 벗어났죠. 하지만 정신없이 나오는 바람에 가방을 두고 내린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사나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그리고 마침 사나의 가방을 돌려주겠다며 그녀의 집까지 찾아온 하루키에게 제발 딸을 좀 내버려 둬 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 반발하던 하루키는 나중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라면서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네 라면서 안심하게 됐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하루키의 마음속에는 계속 분노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 만나주지도 않고 부모님 내셔서 나를 돌려보내? 그리고 그때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사나이 자취방 열쇠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에 가방 두고 내렸을 때 이걸 훔쳐둔 겁니다. 그래도 사나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한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그래서 사나도 안심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젠 문자 폭탄이 시작돼요. 제발 전화 좀 받아줘. 귀찮아지면 바로 끊어도 되니까 1분만이라도 제발. 진짜 안 찾아갈 테니까 통화만 해줘. 아니면 너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주던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을까봐 나 너무 불안해. 제발 답 좀 줘.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와, 진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사나는 참다 못해서 제발 나 좀 내버려두라고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그녀가 일하는 가게에 말도 없이 나타나요. 와, 당연히 기겁했죠. 그리고 그때 띠링 하고 문자가 또 오는데 나 3시간 동안 너네 가게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와, 이거 진짜 무섭잖아요. 사나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고 아버지는 곧바로 와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나의 부모님은 얘가 이러다가 그만하겠거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하루키는 사나가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게 좀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 오늘도 못 만나면 아무래도 용서 못할 것 같아. 반드시 찾아갈 거니까 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 다시 한번 사나를 찾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또다시 자기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태연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이제 두렵다 못해 공포스러웠어요. 사나는 곧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그들은 곧장 딸에게 달려왔죠. 하지만 이때 하루키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나한테 사과의 편지를 전하러 왔을 뿐이에요 라며 태연하게 편지를 내밀더라고요. 이때 사나는 만나러 오지도 말고 이런 편지 쓰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라면서 다시 한번 이별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부모님 역시 더 이상 딸에게 관여하지 말라며 그를 제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최악의 사건은 일어나고 맙니다. 그렇게 다음 날인 2023년 6월 29일 오전, 하루키는 더 이상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나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야기할 수 있지? 그냥 찾아가면 또 피하겠지? 근데 칼로 위협하면 내 얘기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더니 곧장 한 가게에 들어가서 칼을 훔쳐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데 자꾸 그 택시 안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걸 잘 들어보니까 이게 맞겠지. 그래, 미수로 끝나면 사나 혼자 행복한 거잖아. 나만 아프고. 헤어지게 될 바엔 찌르자. 아니, 그냥 죽여버리자.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인을 다짐하는 하루키의 모습은 택시 블랙박스 안에 고스란히 남게 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곧 사나의 집 앞에 도착했고 미리 훔쳐둔 열쇠를 이용해서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사나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인기척이 들려서 눈을 뜨는데 그 앞에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심지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진짜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죠? 그래도 일단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일단 하루키를 달래면서 우리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면서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눈 후에 나 지금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따 수업 끝나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하루키를 진정시켰죠. 사실 이때 그는 그 사나 얼굴을 보고 화가 좀 누그러뜨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분고분 알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하지만 집 밖을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대로 돌아가면 자기가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아니 결국에 자기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까짓 거 몇 번째를 때렸다고 나를 버려? 이 분노는 곧 사리로 바뀌게 됩니다. 사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루키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집 밖을 나서는데 그녀의 예상과 달리 그는 여전히 문 밖에서 사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나가 무슨 반응을 보일 새도 없이 사나, 미안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목, 가슴 할 거 없이 온몸을 칼로 찌르기 시작해요. 이 끔찍한 고통에 사나는 그 자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맙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죠. 삐뚤어진 애정으로 사나는 목숨을 잃게 됐어요. 한편 하루키는 범행 직후 근처 경찰서로 향했고 멍한 얼굴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근데 대체 이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근데 이게 또 되게 당황스러운 게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내는 학생이었고 축구부원으로 실력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죠? 그렇게 언제나 반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동창들은 모두 충격받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학교 친구들은 모르는 큰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하루키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근데 둘의 사이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너무 냉랭했었거든요. 그렇게 둘은 매일 부딪히기 일쑤였고 하루키는 엄마랑 같이 있기 싫다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가출해서 공원에서 노숙을 하곤 해요. 하지만 딱 봐도 어려 보이는 학생이 혼자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당연히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이 일로 몇 번이나 경찰서에 붙잡혀갔고 엄마는 아들을 데리러 경찰서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죠. 근데 하루키가 이렇게 반항적으로 행동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그는 그저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엄마가 되게 무관심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맨날 본체만 체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자존심에 티는 못 내겠고 그냥 한 번이라도 나를 좀 보게 하자 하는 마음에 저질렀던 겁니다. 그럼에도 물론 변화는 딱히 없었지만요. 그렇게 모자가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루키는 중학생이 됐고 그때 첫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는 굉장히 헌신적인 남자친구였다고 해요. 아마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여자친구한테 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정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쏟는 만큼의 사랑을 되돌아받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루키는 서운함을 표현했고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죠.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일이 계속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결국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하루키는 이별 후에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SNS에다가 나 이제 죽을래.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는 등을 몇 번이나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걸 본 친구들은 그 하루키가 일편단심이기는 한데 조금 메네라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대요. 여기서 메네라라는 게 신조어, 인터넷 용어 이런 건데 약간 애정 결핍이 있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해요. 큰 특징으로는 애인에게 집착을 한다거나 과도한 애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 하루키 아닌가요? 어쨌든 이 이별 후에 아픔이 컸는지 그 후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고등학교는 얼마 못 가 자퇴를 했어요. 학업에 큰 뜻이 없기도 했고 엄마도 딱히 말리지 않으니까 그냥 관둬버린 거예요. 자퇴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하루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었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너무 좋았고 일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서 하루키를 보러 이 가게에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일하나 싶었는데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하루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재혼 상대를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요코하마에서 꽤 멀리 떨어진 야마가타현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집을 뭐 처분해버릴 거래요. 아니, 그러면은 아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알바비로는 도저히 집을 구할 뭐 형편이 안 됐고요. 정든 고향을 떠나기 싫었던 하루키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새 남편과의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해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좀 아들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를 조금 더 봐주지 않을까? 좀 더 친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냉랭했죠. 그래도 고향에서는 뭐 직장도 마음에 들었고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그나마 견딜만 했죠. 하지만 이런 타지에서 엄마 말고는 의지할 곳도 없잖아요.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너무 외로워진 하루키는 결국 홀로 요코하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첫 자취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일하던 가게의 월급으로는 좀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때 새 직업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술집 호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삐끼 같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막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알바 자리보다 시급이 좀 센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나를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봤을 때 하루키가 딱 봐도 범인이잖아요. 뭐 물론 본인이 자백까지 했고요. 그렇게 재판은 곧 열리게 됩니다. 자, 일단 그가 살인에 대한 유죄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게 계획적이었냐, 우발적이었냐 이겁니다. 검찰은 그 택시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하루키가 사나를 죽여야겠다는 발언을 통해서 강한 살이와 더불어서 계획성이 보이는 범죄다라며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변호사 측의 주장이 좀 어이가 없는데 갑자기 하루키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나는 거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모든 것을 뺏기고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20년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범죄를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하루키는 최종 진술에서 사나와의 관계가 끝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매일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죗값을 치르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덧붙였죠. 재판부는 하루키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나 그것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없음을 밝히며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서 잔인하게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런 짓을 저지른 범인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어쨌든 하루키는 항소하지 않았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의 끔찍한 집착으로 인해 사나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스토킹이 정말 무서운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끊어내려고 해도 답도 없고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가 줄어들까 생각이 많아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